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중형급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보낸 하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꽤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수도 역류나 나무 전봇대 쓰러짐, 간판 낙하, 유리창 파손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남긴 피해도 아직 복구가 덜 된 상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어서 참 다행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은 영남일보 손병현 기자와 함께 하겠고요. 2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미씨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6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손병현 기자와 함께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의 손병현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 기자가 어디 해외 출장 갔다고요? 네네.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앙선 KTX가 지난 2020년 12월에 개통이 돼서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이제 2시간 정도 주파가 가능해졌는데요. 따라서 이제 경북 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 크게 향상이 됐고요. 그런데 중앙선 KTX 개통 이후에 또 다른 수원 사업이 있었어요. 바로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이게 드디어 내년 연말이면은 가능해진다고요? 네. 현재 안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으로 가는 KTX 2호 열차는 평일에 7대, 주말에 8대가 운행됩니다. 네. 반대로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안동역으로 도착하는 KTX 2호 열차도 평일에는 7대, 주말에는 8대가 운행 중입니다. 예. 내년 12월이면 안동에서 의성 부경천 구간 복선 전차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선 전 구간의 복선 전차라가 완료돼 안동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시간 40-5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내년 12월이요. 내년 12월에 이제 복선 전철화가 다 완료돼서 한 네네. 1-20분 정도 단축되네요. 내년 12월이면.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가 맞물려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중앙선 KTX 시종착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면 이르면 내년 12월쯤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에서 안동, 영주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업무상 서울 출장이나 관광객 유치 등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내년 12월이 되면 이제 시간도 일단 한 1-20분 단축이 되고 서울까지 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시종착역이 지금 청량리역이지만 이제 서울역까지 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원해왔는데 시종착역 서울역 변경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지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열망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 주민들, 특히 안동과 영주 시민들은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시 종착역 서울역 변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예.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중앙선 KTX 서울역 연장 운행을 위해 강릉선 KTX와 복합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청량리역 승강장의 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해 청량리역을 거쳐 양평, 원주까지는 강릉행 KTX 열차와 안동행 KTX 열차가 한 열차로 달리고 예. 지점인 서원주역에서 서로 분리돼 각각의 최종 목적지인 강릉과 안동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개념은 각각의 출발지인 안동, 강릉에서 출발해 서원주역에서 만나 하나의 열차로 연결돼 서울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게 뭐 분리되고 뭐 합쳐지고 이렇게 되는군요, 열차가. 서원주역에서. 네, 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른 선에서 예. 부산역에서 출발한 경부선 KTX 열차하고 포항역에서 출발한 동해선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서원주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강릉에서 오는 KTX 열차와 거기서 만나서 네, 합쳐지는군요, 열차가. 맞습니다. 두 대가 한 대로 합쳐져서 서원주역에서. 그래서 이제 네. 서울역까지 가는 거고 예. 반대로 서울에서 이제 안동 오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서원주역에서? 출발해서 서원주역에서 여기서 이제 두 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릉행 열차와 안동행 열차로.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뭐 혹시나 뭐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이거 분리하고 뭐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물론 실제로 열차를 분리하거나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 10분이요? 네. 예. 다만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 부산역에서 출발한 경부선 KTX 열차하고 포항역에서 출발한 동해선 KTX 열차와 예. 동대구역에서 복합역 열차로 묶거나 서로 분리하는 방식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만 문제는 서로 이제 다른 목적지로 향하거나 출발지에서 온 두 열차가 한데 묶어서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열차 길이가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리역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두 방향으로 가는 KTX 열차,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와 안동으로 가는 KTX 열차 두 대를 지금 이제 결합하고 분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지금 네. 그 열차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안동과 강릉행 각 열차 길이는 151m로 예. 이 두 열차가 중년, 그러니까 한 대로 묶으면 길이는 그 두 배인 302m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기존 청량리역 승강장의 길이는 210m인데요. 결국 청량리역의 승강장 길이를 100m가량 늘려야 승객들의 승하차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코레일은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중앙선 KTX의 시종착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공사에 들어갈 예산은 총 80억 원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청량리역의 그 승강장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12월에 11월입니다. 11월에 완공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 20분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역으로 이 시종착역을 변경하면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기존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뭐 서울 도심으로 간다거나 뭐 강남권으로 간다거나 그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 시간이 좀 뭐 단축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청량리역이 아닌 서울역에 하차하면서 줄어드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청량리역에서 하차한 뒤에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은 약 12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서울역 직통열차로 인한 체감 효과는 단순한 열차 운행 감축 시간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지하철역 도보 이동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 여행객들이라면 보다 더 쾌적하게 또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된다면 보다 빠른 시간에 목적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앞으로 운영 횟수도 최소 하루 8회 이상 왕복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야 그렇네요. 저도 사실 이 KTX 열차를 딱 한 번 이용해 봤거든요. 서울 갈 때. 네. 그런데 그 청량역에서 내려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지하철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네네. 놓쳤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나서 꽤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거기서. 네, 한 맞습니다. 15분, 20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네. 그런 불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서울역 네, 가서 맞습니다. 내리면 돼요. 서울역 뭐 교통편이 아주 여러 개 잘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철도 이용 뭐 환경도 아주 개선될 것 같고 또 수도권 접근성도 훨씬 더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같네요.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이 쌀값 문제인데 지금 전국의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그 도지사들이 쌀값이 지금 너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쌀값 네.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좀 적극 나서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쌀값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세 차례의 시장 경리에도 지난해 10월 5일 기준 80kg에 22만 7,212원을 기록한 이후에 네.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지난달 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허. 지난 5일 기준으로는 16만 4,740원으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쌀 주산지 8개 강역 지자체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떨어졌군요. 쌀값이.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80kg 한 가마에 한 22만 원대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6만 원이 떨어졌군요. 지금. 네네. 지금은 16만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쌀 농사 짓는 분들 뭐 그렇지 않아도 물가 치솟고 그래서 생산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 성명을 통해서 정부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했나요? 네. 우선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생산된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산 햅쌀에 대해서도 공공비축 미국 매입 방식으로 시장 격리를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또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던 사업을 다시 시행해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양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 비축 물량을 좀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 뭐 요지가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네. 우리 쌀 지금 많이 넘쳐나니까 이거 좀 수출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수출이 좀 여의치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수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예. 하나는 가격 경쟁력 같은 경제성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벼농사를 짓는 품종은 찰기가 많은 자포니카라는 품종입니다. 예, 예. 전 세계 쌀 생산량의 15%가 이 품종입니다. 예. 나머지 85%는 인디카라는 품종으로 중국 북부 지역 일부와 한국 및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이 품종을 주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 수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정부가 단일 품종 쌀과 계약 재배 확대 등으로 쌀 품질을 높이고 가공용 쌀 수요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 다시 좀 웃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남일보 손병현 기자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손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뵙는 거죠? 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손병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은하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그 대학 수시 모집 다 끝났죠, 교수님? 네,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아, 지난주 전국의 모든 학교가? 네. 안동대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동대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네. 뭐 우려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학생이 예. 수시 모집에 6군데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6대1 정도 돼야지만이 미달을 면한다라고 입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수시 모집 경쟁률이 6대1은 돼야 미달을 면한다. 그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엔. 네. 근데 또 대학마다 또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또 뭐 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2, 3대 1만 돼도 미달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게 그렇죠. 되는 아무래도 거겠죠. 이제 예. 우리나라 대학이 서열화가 돼 있어가지고 예. 잘하는 학생이 가는 대학하고 좀 이제 중간 이하의 학생들이 가는 대학하고 많이 좀 편차가 심한데. 예. 요번에 이제 6대1이 안 되는 대학들을 이렇게 뭐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한 1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 예. 그 중에 한 80%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아, 이거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불행하게도 예. 그 80개 중에서 경북 소재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각하네요, 경북. 네. 경북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경쟁률 6대1이 돼야 미달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네. 6대1이 안 된 학교가 전국에 한 100여 곳 되는데 네. 80%가 비수도권 대학이다. 네. 그중에서 경북 소재 대학이 14개로 가장 많다. 안동대도 여기 혹시 속하나요? 안동대도 여기 들어가죠. 아, 들어가군요. 예. 불행하게도.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방 대학들이 이번에 뭐 수시 모집이 작년에 비해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대비하면은 예. 수도권은 좀 더 올라가고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방대 가운데서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점 국립대학들, 뭐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북대 예. 이런 대학들이
도 전반적으로 떨어졌는데 경북대학과 전북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 떨어졌다. 네. 이게 점점 심화되는군요. 이 지방대학의 이 어려움이. 예. 근데 사실 문제가 이 지역대학의 이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지역 소멸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심화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의 인구가 서울로 쏠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고 지역 소멸 얘기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의성이나 영양이나 이런 곳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런 곳에는 대학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떠받치는 게 이제 지역 대학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 대학이 소멸 위기에 몰리면은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총체적인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좀 찾아보기 힘든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이라든지. 네. 근데 이 정부 출범할 때요, 이 국정 과제에 지방대학 시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국정과제 85번이죠. 그렇죠. 85번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7월 27일 날에 교육부 이제 장관이 임명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투자 협약 제도라든지, 지방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협동체제를 뭐 강화하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전체적인 방향이지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혁신을 하는 사업 이거 이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안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이것도 참, 지역대학에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역대학 입장에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이제 지역대학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정작 첫 번째 나온 정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인데 이거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해 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갈등을 조장한 그런 정책의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상태에 지난주죠. 9월 15일에 교육부가 이제 대학 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감축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뉴스 보고요. 저 안상준 교수님 생각났어요. 분명히 이거 한 말씀 하시겠다. 이거 보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지난 정권 말기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제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실현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의 대학에 지금 그 정원 조정 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합된 게 16,197명인데 이제 전체 대학이 이만큼을 줄이겠다 했는데 그중에 비수도권 대학이 88%를 차지합니다. 14,000명이 넘습니다. 좀 너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모자라는 학생이 신입생 충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앞으로 신입생을 이만큼 줄이겠다고 하면은 이제 대학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줄이고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원 감축으로 지방대학이 산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뭐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뭐 대학 정원 줄인다는 거를 뭐 마냥 계속해서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이 비율이 문제네요. 정원 감축하는데 비수도권에서 88%를 감축하고 수도권은 12%만 감축한다.
저는 이제 걱정이 그렇게 감축하고도 대학이 지방 대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감내하겠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또 그렇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차제에 가만히 이제 뭐 연구 모임에도 나가고 이러는데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이 기본적으로 역할도 좀 다르고 설립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역할을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사립대학은 좀 이렇게 좀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 적응형으로 가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관리 체계를 좀 분리해서 국립대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좀 기초 학문 쪽으로 또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 가능한 그런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사립대학은 좀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이게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느 그 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요? 국립대학의 전문대 학과들 예를 들면은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분 지적이. 국립대 이런 학과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까 그것도? 네네.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수십 개 학과가 됩니다.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외식산업학과, 뷰티, 이런 관련 학과들. 이런 게 국립대에 지금 학과가 생긴다고요? 있습니다. 전문대 학과. 물론 안동대학에는 없지만은 이런 걸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립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학생들 유치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지금 과학대학이나 카톨릭 상지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는 니전 투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학생 뺏어오기 경쟁. 아유 슬프네요. 이거 학교에서만큼은 이런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뭔가 국립대학의 역할, 사립대학의 역할, 전문대학의 기능 분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학생 쟁탈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겠네요. 크게 이제 국립대와 사립대 나눠서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국립대는 국가가 좀 제어를 하자, 관리를 하자. 대규모 재정이라든지. 사실은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200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학문 위주로, 사립대는 산업, 서비스, 인력 양성하는 이런 위주로.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컨트롤 타워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지방시대위원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할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대학 정책까지 다 포함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총괄하는 이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 그래서 가만히 좀 기대를 했는데 이 결국은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합니다. 자문기구요. 자문기구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자문기구라고 좀 비교를 하자면요. 방통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거는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를 예를 들면은 방송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지방시대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지 국토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내고 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밖에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문기구라면 예산권이라든지 집행권 이런 게 없는 없죠. 기구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비교하면은 이제 최근에 발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긴 중장기의 전망 아래 실제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방통위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출범을 해서 예. 야, 교육 정책은 이제 여기서 설계하고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실제로 요번에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는 100년 대계를 짜는 교육의 그 긴 정책을 수립하는 곳인데 방통이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예산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인력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도 자칫 이런 교육위의 오류를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결론 간략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 또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출범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보이지 않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본기구로 이제 격화됨으로써 지방시대가 과연 올지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소멸의 그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사회적 비용은 파국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게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교육 방향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옳다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정책이 이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 벌써 넉 달이 훨씬 지나고 있네요. 취임한 지. 빨리 좀 뒷받침하는 지역 대학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